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크고 작은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어제 소방청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기록을 공개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소방차 사이렌이 하루 평균 12,000번이나 울렸다고 합니다. 유독 건조했던 날씨 탓에 화재 예방이 크게 늘어났고요. 반면 구조 출동은 9% 넘게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잦은 비로 벌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작년 여름 무시무시했던 더위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폭염 덕분에 구급차를 탄 분들이 기록적으로 늘었습니다. 구급차 안의 풍경도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이송 환자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어르신이었던 반면에 아이들을 태우고 달린 일은 1년 새 10%나 줄었습니다. 저출생이다, 고령화다, 걱정하는 뉴스 속 이야기들이 119 구급 일지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날씨가 달라지고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재난의 모습도 달라지게 됐는데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재난 안전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서울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안전하고 또 여유 있게 출근길 나서시길 바라고요. 1월 1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지수로 보는 경제 시간에는 코스피 5천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 시작되는 기업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요즘 외신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을 미국과 병합하겠다고 하면서 유럽 국가들과 큰 충돌을 빚고 있는데요. 이제 반발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덴마크령이고요. 기후위기로 빙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 안보와 자원을 둘러싼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지역은 어딜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베네수엘라, 2번 그린란드.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나무가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가능한 탄소 흡수 계수라는 게 개발이 돼서 공식 통계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탄소 흡수 계수라는 게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큰 성과네요. 네, 농촌진흥청이 국민대, 서울시대와 함께 우리나라 주요 과일나무인 사과와 감귤의 탄소 흡수 계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의 나무만 탄소를 흡수하는 대상으로 인정돼 왔는데요.
과수는 토양에 저장된 탄소막 계산이 있고요. 정작 사과나 감귤나무 자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과일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준, 즉 탄소 흡수 계수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를 국가 공식 통계에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렇군요. 사과와 감귤이 그 대상이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사과와 감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수이자 재배 면적 비중이 사과는 22%, 감귤은 18.5%로 매우 큽니다. 또 사과는 온대 과일, 감귤은 아열대 과일이라 기후 특성을 대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품종, 재배 방식, 주산지, 나무를 새로 바꾸는 주기까지 모두 고려해서 4가지 유형의 탄소 흡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2024년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감귤 과수원은 약 18만 9천 톤, 사과 과수원은 약 17만 2천 톤의 탄소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나무 한 그루로 보면 감귤나무는 평균 약 12.4kg, 사과나무는 약 7.2kg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수원이 1000헥타르로 늘어난다면 사과는 약 2만 6천 톤, 감귤은 약 3만 4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개수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네, 이번에 개발한 개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 흡수량 목록, 이른바 인벤토리 산정이 바로 활용됩니다. 국제적으로는 IPCC가 공고하는 정밀한 산정 체계를 농경지 부분에서도 갖췄다는 의미가 있고요. 사과와 감귤처럼 오랜 기간 자라는 과수의 탄소 흡수 효과가 공식 통계에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사과 농사를 준비하는 농가라면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과 주산지의 꽃눈 분화율이 품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먼저 조사 결과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꽃눈 분화율은 꽃눈이 형성의 비율을 말합니다. 농촌진정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경북, 경남, 전북, 충북 등 4개 도의 관측 농가 10개 지점을 대상으로 사과 꽃눈 분화율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후지는 53%, 홍루는 78%로 나타나 품종별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이 꽃눈 분화율이라는 게 농가 입장에서는 왜 중요한 걸까요? 네, 꽃눈 분화율은 나무가 잎과 가지를 키우는 단계에서 꽃과 열매를 맺는 단계로 얼마나 잘 전환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이 수치에 따라 가지치기 강도와 열매 관리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겨울철 과수원 관리의 핵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같은 해인데도 특히 후지와 홍로의 차이가 큰 이유는 뭘까요? 네, 홍로는 9월 초기까지 비교적 기상 조건이 양호해서 꽃눈 분화가 원활했습니다. 반면 후지는 9월 이후에도 열매가 달린 상태에서 고온과 잦은 강우가 이어지면서 꽃눈 분화에 불리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평년과 비교하면 후지는 7% 낮고 홍루는 10%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농가에서는 이 꽃눈 분화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네, 먼저 과수원별 꽃눈 분화율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분화율이 65% 이상으로 높다면 열매 돋기 부담을 줄이기에 평년보다 강하게 가지치기를 하시면 되고요. 60에서 65% 줄이면 평년과 비슷하게 가지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60% 이하로 낮다면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열매 가지를 충분히 남기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가지치기는 한 해 사과 농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지치기 전 과수원 꽃눈 분화율을 점검해서 품질 좋은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품목별 차이가 큰 만큼 농가에서는 꽃눈 분화율을 확인한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가에서 신청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축사의 환경 관리에 더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요? 네. 폭설이나 강풍이 예보될 경우에는 축사 곳곳에 안전을 점검하고 시설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사료 수입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1에서 2주분의 사료를 상시 비축해 두는 것이 좋고요. 또 겨울철 극심한 축사, 내외부 온도차 등에 대비해서 축종과 축사 시설 등에 따라 내부 청결 관리, 방풍, 방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전염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을 위한 소독, 생활화 등의 차단 방역 활동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축 전염병 추가 확산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방역 관리도 더 강화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의 정답을 콩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콩으로 정답을 보내시면 저희가 연락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주 코스피가 단숨에 4,800선을 돌파하면서 꿈의 지수 5,000선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과연 5,000선을 돌파할지, 과열이니 좀 팔아야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주목할 변수들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 지수로 보는 경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대로라면 정말로 코스피 5,000선을 곧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죠?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지수가 거침없이 올라왔었죠. 네. 우리가 올 들어서 4,200에서 시작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매일 100포인트씩 올라갔다가 최근에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됐을 뿐이지 지수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수의 특징들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죠. 베네수엘라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다뤘던 이제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중동 문제라든지 그쵸.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관세 뭐 방위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에 덧붙여서 환율까지 올라가는데 주식시장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식시장이 잘 올라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변적인 얘기를 듣고 보면 이 하나하나가 다 머리 아픈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원활히 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면 자 이제 두구두구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올해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기업들의 맞아요.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을 근거안으로 해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유동성도 풍부했습니다만 이제 그 성적표를 받아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항상 중요하긴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 중요한 모멘텀을 하는 것은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때 이게 좋은데 변곡점이라면 그동안 꾸준히 하락했거나 네. 꾸준히 상승한 상태에서 이게 과연 이 상승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게 실적 시즌이 갖는 의미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만약에 실적 시즌을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락하겠네요. 그럼 이제 변동성이라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하락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변동성이 변동성이다라는 있다. 용어를 씁니다. 그렇군요.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변동성이 많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일부 네. 지금 좀 속도가 너무 가파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있어요.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경계감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실적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실적, 여러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과 실적이 여전히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한 차별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는 있어요. 왜 내 주식은 안 올라? 라는 부분들인데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기업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더욱더 공고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텐데 가장 기대되는 기업의 실적이 코스피 4,800 돌파의 1등 공신이죠.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예요. 지금 이게 다 반도체주인데요. 이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다음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번 주 인텔의 실적 발표부터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순차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인텔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게 된 게 그전에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중요했고요. AI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을 보는 건 이제 GPU하고 HBM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만 중점적이었고 삼성전자는 실적이 언제 개선될 거야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이제 20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흔히 D램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텔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청취자분들 중에서 왜 엔비디아보다는 인텔에 신경을 써야 돼?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인텔이 이제 D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점유율은 우리나라보다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인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글로벌리 어떤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AI를 돌리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와 그 하이닉스의 GPU와 HBM은 그냥 이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고 보는 거고 네. 지금 삼성전자 20조 실적이 정당화될 수 있어?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것이 인텔의 실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서로 간에 크로스 체크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인텔의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20조 실적도 영업이익 20조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고 네네.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 없이 D램만 가지고도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네.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면 더욱더 믿음은 확고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15만 전자까지 가는데 큰 걸림돌은 없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주 인텔 실적 발표를 보면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 이제 향후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이번에 이제 20조 잠정 실적이 나왔으니까 물론 그 20조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휴대폰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네네. 특히 이제 우리 많은 그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D램에 대한 그 퍼포먼스가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가 중요한 것이 이번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이고 인텔도 4분기 실적이에요. 네. 4분기 실적이지만 중요한 건 1분기 실적이에요. 왜? 원래 1분기는 비수기입니다. 반도체 업계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소위 사이클을 타는데요. 네. 3, 4분기가 호황기고요. 1, 2분기가 비수기예요. 그런데 비수기의 가이던스가 만약에 4분기보다 더 늘었다? 네. 이건 비수기가 아니죠. 그쵸. 이건 이제 그러면 이제 사이클 주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네요. 보통 이제 사이클 주식인데 사이클 주식이 아니게 되면 삼성전자가 15만 전자, 20만 전자까지 가는데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20만 전자까지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많은 분들이 15만 전자까지는 뭐 충분히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보인다라고 하지만 17만 원, 20만 원, 뭐 일본 증권사는 20만 원 넘어서 외국계 증권사는 또 목표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목표가를 제시한 것이 허황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인텔의 실적,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이후의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는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워낙 그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1월 달에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좋은 것은 나름대로 실적 가이던스가 좋은 믿음이 확고한 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1월 효과가 저는 나타난다라고 보거든요. 1월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산타렐리랑 좀 다른 네. 개념인데요. 1월 효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올해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1월 달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효과가 나타나면 저는 지금 이럴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럴 효과가 나타나면 2, 3월에 좀 쉬어가요. 아, 그래요? 2, 3월에 쉬어가는 게 그럼 이게 2, 3월에는 과거 사례들이고 증권사들이 최근에 리포트를 내보면 이런 과거 사례들을 분석해서 내놓은 것들을 보면 항상 이럴 효과가 있었을 때 2, 3월에 잠깐 쉬어가요. 그랬군요. 뭐 쉬는 거예요. 쉬었다가 다시 또 가는 거니까 어찌됐든 근데 또 이번엔 또 모르죠. 이번엔 고객위탁금도 풍부하고 사이클이 다를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장님, 근데 지금 예. 반도체 호황기에 예. 미국과 중국 AI 반도체 공방이 치열해지는 것 같거든요. 올해부터 우리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 1년 단위 허가제라는 그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만 우리 반도체 안 줘라고 얘기하면 네. 이거는 대놓고 싸우자는 얘기죠. 그러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만 히토리 안 줘.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반도체가 군사적으로 통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민간용으로 쓰는 건지를 1년 단위로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재연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매번 서류를 내서 매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좀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귀찮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앵커께서도 여기 직원이니까 사원증을 받고 들어오는데 네. 매년 사원증을 갱신해야 돼요. 갱신하기 위해서는 서류도 내야 되고 사진도 다시 찍어야 되고 그거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그러다 혹시 내가 출입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고민도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는 거죠. 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때린다라는 것은 알고 네.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통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있죠. 중국 만약에 내가 미국산 HBM이라 뭐 이제 우리가 HBM 만들지만 뭐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팔았는데 중국에서 그게 또 잘못 통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네, 것들에 대한 긴장감을 좀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을 가지고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싸울 거예요. H200 같은 경우 처음에 중국에 대해서 판매를 안 하려고 했다가 네. 중국이 독자 개발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팔겠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니까 중국에서는 아니야 이제 안 살래라고 또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안 산다라는 것은 군수용으로 우리는 안 쓸 거야. 민간용은 몰라도 우리는 안 할 거야라고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얘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상황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갱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갱신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좀 출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갱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처음에는 좀 긴장감이 좀 높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좀 들리면 조금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네.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도 뭐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여러 얘기들이 들리면서 불안감이 좀 나타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은 좀 있을 텐데 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형태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주로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고 이 하드웨어가 중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라는 부분들보다는 현재 글로벌리 매출 구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겠다. 저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 뭐 변동성에 대한 어떤 것들은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바꿀 정도의 상황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장님, 이번 실적 발표에서 코스피 5천을 넘보려면 반도체 외에 또 추가적인 엔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좀 기대를 얻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뭐 반에서 성적을 올리려면 1, 2등 한 애만 공부 잘해서는 안 되죠. 나머지 그렇죠. 밑에 있는 애들도 좀 공부를 좀 해야죠.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보통 한 절반 정도 친구들은 공부를 좀 해야 평균이 올라가죠. 물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하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제 그동안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CES 뭐에서 온 로봇 관련주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피지컬 AI라는 부분들을 이제 인식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피지컬 AI도 이제 로봇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산업용 로봇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자동차 만드는데 용접하고 뭐 페인트 칠하고 요건 산업용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요거는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네. 하고요. 피지컬 AI는 이 로봇에다가 AI를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로봇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입력값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기 있는 물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라. 네. 라는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제 로봇이 네네네네. 하는 행태이고 산업용 로봇이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우리가 이제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이제 하는 거죠. 피지컬 AI는 어떠한 로봇이든지 간에 어떠한 기계에다가 AI를 입힘으로써 능동적인 학습과 능동적인 행동이 가능한 걸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로봇 관련된 영화에 나온 그런 그렇죠. 그런 로봇처럼 것들이 되는 이제 거잖아요. 피지컬 AI로 가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형태를 가진 로봇이지만 영화에서 봤었던 뭐 그런 정말 능동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행동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피지컬 AI로 가는 건데 어쨌든 이제 로봇에 이제 진화되는 단계입니다. 아,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AI의 끝판왕은 피지컬 AI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요거를 이제 우리가 네. AI 끝판왕이라고 보는데 네. 최근 로봇 관련된 어떤 관련 주식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이제 삼성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주가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그래요? 주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의 업황 사이클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D램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삼성전자 공장 앞에 살려고 줄 서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릴 정도예요. 와. 뭐 호텔 그래요? 얻어가지고 이제 줄 서 있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네네. 로봇은 앞으로 올 미래인 것은 뭐 부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언제 올까요? 저는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멀지 않더라도 최소한 1, 네. 2년 이상은 더 걸리겠죠. 그렇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 차이점을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기대감을 봐요. 반영하는 예.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미래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우리가 이제 지금 먹고 있는 밥이고요. 네. 그다음에 로봇은 자 내가 1년 뒤에 저기 기자님 제가 뷔페 사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인 거예요. 그 네. 기대감으로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소장님. 네. 그리고 아까 자동차 실적도 좀 기대가 네.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대차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주에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네요. 5천선 돌파를 수월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현대차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우리가 자동차로 봤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가팩토리라든지 로봇주로 봤고 네. 그다음에 위성주로도 보고 인공위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대차도 기존에 이제 자동차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와 친환경차였다가 네. 지금 이제 아틀라스라는 그 로봇을 발표한 이후에 로봇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은 로봇에 대한 실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네. 그렇게 이익이 크게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실적과 이번에 현대차의 주가와는 좀 다른 양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대차 실적이 생각보다 좀 못 나오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판매량을 놓고 보면 지난주 초에 나왔었던 건데요. 판매량이 그 테슬라가 2025년 판매량이 2024년 대비해서 약 8%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2025년 판매량이 2024년 대비해서 약 0.8%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1% 미만으로 감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환율 효과도 있죠. 환율이 네. 높으면 현대차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네네.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을 거다라고 미뤄 짐작을 합니다만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은 로봇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현대차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적이 좀 생각보다 덜 나오든지 간에 판매량이 좀 덜 나오든지 간에 그거는 어느 정도 각오하는 부분들이죠. 자,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미래를 바라보겠다. 미래는 아틀라스의 시대다. 라는 것이 현대차를 투자자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이 현대차를 사는 이유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의 가치가 얼마냐
아틀라스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를 만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제 IPO 기업 공개를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대략 한 130조 정도 기업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그 지분 가치, 지분에 따라서 가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현대차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현대차의 실적 발표는 크게 뭐 영향이 있지는 않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보다 보면 되겠네요. 뭐 너무 안 나오거나 뭐 네. 그럴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들은 이미 다 알려진 숫자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장님. 또 내일은 넷플릭스 실적 발표랑 K 콘텐츠주 관련한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시장에 큰 관심이 있더라고요. 미디어 그리고 엔터주들은 어떻게 기대를 해보면 될까요? 넷플릭스 실적이 이제 발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오고 미국에서 이제 존슨앤존슨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적들이 이제 계속 네. 나옵니다. 넷플릭스 실적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K 콘텐츠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넷플릭스 좀 보시죠? 매일 봅니다. 매일 보십니까? 저도 네. 가끔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나라 콘텐츠도 상당히 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넷플릭스 실적도 실적이지만 미디어 콘텐츠를 바라보는 미디어 엔터주들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가 BTS. BTS. 네, 이제 올해 이제 공연에 대한 글로벌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BTS뿐만이 그쵸, 이제 아니라 컴백을 한다는 BTS 예고가 컴백을 있으니까요. 뭐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실 정도로 6월달에 부산 공연에 있어서 네. 반값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를 반영한 거겠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서 보겠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인기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만 뭐 국내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글로벌 전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오잖아요. 다 부산으로 이제 집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뭐 일정 부분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미디어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작년에는 좀 악재들이 있었죠. 물론 뭐 대주주 간의 문제, 그다음에 기업을 뭐 결합하는 데 대한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공연이 재개가 되고 정상적인 부분들이 되고 우리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네. 그 위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위상이 바뀌었다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시내에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분들은 단체 관광객들이 많았었죠. 깃발 부대. 네, 그랬던 것 같네요. 근데 지금도 물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있죠. 우리도 이제 깃발 따라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 보면 가족 단위로 오는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아이들을 네. 데리고 온 가족 단위의 분들이 서울 시내에 보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네네. 근데 그 가족 단위로 오는 친구들이 왜 굳이 한국에 올까요? 라는 부분들을 보면 그게 바로 우리 K 콘텐츠의 네. K 콘텐츠, K 컬처에 대한 영향력이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도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 위주로 여행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곳에 가고 네. 라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 데리고 남이섬을 가는 거랑 에버랜드를 가는 거랑 어디를 갈까요? 에버랜드를 에버랜드를 가겠죠. 가야죠. 남이섬은 데리고 갔다가 엄청나게 아이한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여기 뭐 볼 거 있냐고 하냐고. 그렇다고 남이섬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남이섬도 자주 갔는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볼 만한 것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이 네. K 콘텐츠 위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최근에 한중 또 한일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렸잖아요. 외교적인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좋은 것 같아요. 미디어, 엔터주 기대를 여기에 접목시켜서는 어떻게 기대를 해보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일본도 우리한테 조금 많이 기대죠. 이번에 갔을 때 상당히 네. 많이 그랬고 독도 문제 언급을 자제하자. 일본 내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 여부죠. 한한령은 공식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바로 중국에서도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는다라는 비유를 이제 시진핑 주석이 썼는데 어쨌든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면 생각하면 얼음은 안 녹는다가 아니잖아요. 얼음은 녹잖아요. 녹죠. 녹는 거고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보통 커피에 얼음을 녹이려면 손 대고 있으면 더 빨리 녹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월 달에 홍콩에서 우리 K-팝 콘서트가 열립니다. 그거를 이제 그래요? 후난 TV라는 중국의 위성 TV인데요. 그게 중국 전역을 커버합니다. 거기서 이제 중계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2월이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고 그게 이제 중국 전역으로 이제 돼서 그걸 결국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정말- 해서 그게 만약에 시청률이 잘 나온다.
그러면 기획사들에서 많이 이제 노력들을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미디어 엔터주들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봐야 된다. 근데 지금 미디어 엔터주들 얘기하니까 네. 일부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게임주는 왜 언급 안 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대비해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나타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요? 중국, 그러니까 이제 게임도 다 그 나라마다 선호도가 다른데요. 미국은 미국 게임, 일본은 일본 게임, 중국과 우린 비슷해요. 근데 벌써 중국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게임주들은 신작 게임이 나올 때만 주가가 올라가니까 요거는 조금 한 걸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미국이 휴장이에요. 중국 GDP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 중국의 성장판이 좀 닫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장님. 예. 일단 미국 휴장 얘기를 잠깐 하면 미국이 휴장을 하면 국내 증시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거는 이제 그냥 어떤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한 거고 중국의 GDP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4%대 후반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끼리가 좀 걸어가는 거죠. 옛날에 8%대면 코끼리가 뛰어가던 시절인데 네. 코끼리가 이제 걸어가는 시절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판이 닫힌다라는 것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4%대 초반이 나온다. 그럼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중국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기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5%가 나왔다. 물론 우리가 이제 중국 GDP를 믿어야 되느냐 안 거느냐를 제가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5%가 나온다면 그건 이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니까 그러면 중국에 대한 성장판이 열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을 정해드리면 5%가 넘어가면 성장판이 열리는 거고 4%대 후반은 어느 정도 각오한다. 하지만 4%대 초반이 나오면 요거는 조금 심각하다. 이렇게 그렇군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4,800을 이끈 성장주들 중국 GDP에 따라서 어떤 큰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여러모로 많이 낮아져 있어요. 낮아요. 예.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환율도 그렇고요. 환율도 보통 이제 주변국들 환율과 이제 비슷하게 동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작년 초만 하더라도 위안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네. 물론 이제 달러 대비해서 환율이지만 근데 지금 이제 엔화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 중국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좀 적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놓고 보면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중국 영향력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GDP가 한 5% 정도 나오면 네. 단기간에 철강화학주들의 주가에 어떤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전히 물론 중국 내에서 철강화학 같은 경우도 과잉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보고 더군다나 중국의 성장판이 열리면 반도체주들도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4% 초반대에 나온다면 그렇다면 영향력이 별로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악재를 반영하기보다는 지금 국내 시장은 호재 민감한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에 집중하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큰 한 주로 보입니다, 네. 소장님. 개인 투자자들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 하락에 뭉칫돈을 딱 넣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번 주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번 주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난주 후반에 일부 종목들의 단기 급등이 조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저는 좀 쉬어가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니까 조금 눈치를 좀 보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예탁금이 90조가 넘었어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왜 제가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동학개미운동 때 최고로 고객예탁금이 늘어났다. 고객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한 대기자금인데요. 75조였고 평균이 65조였어요. 그거보다 지금 더한 지금 거네요? 3배가 아니 3분의 1이 더 큰 거예요. 3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엄청나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작년 9월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밀리면 사겠다라는 것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그거 팔면 안 되죠.
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팔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동생은 팔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부 투자자들은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 하락에 베팅한다라는 것은 네. 저는 조금 조심하자 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수로 보는 경제 시간, 다양한 금융시장의 이슈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그린란드였습니다. 1409님, 그린란드, 우리 동네 눈이 와요라고 보내주셨고요. 5192님, 2번 그린란드입니다.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며 애청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들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듣고 다양한 정보도 들을 수 있어 많이 배우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3548님, 그린란드 광대한 땅이죠. 미국이 강대국이라 강제 병합하려는데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4694님, 2번 그린란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네, 밤사이 중부지방에 내린 비와 눈 때문에 결빙, 도로 살얼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